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시장 경제와 금융이라는 큰 단원으로 경제 파트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용어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자본주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요, 우리가 익숙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사적 재산권이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어떤 비용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래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는 효율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그때 시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이라는 개념이 생겼던 시기가 16세기, 18세기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상업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업을 통해서 어떻게 자본을 축적했느냐? 이 배경에는 이 신항로 개척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만 거래를 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거래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부를 바탕으로 해서 절대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시기가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 절대 왕정의 기반이 되었던 정책이 중상주의예요. 말 그대로 상업을 중히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무역을 했던 이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는 거는 이제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요때 이제 경제 체제가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는 말 그대로 시장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정부가 일절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가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작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검정고시 기출 문제를 풀면 이제 야경국가, 경찰국가, 치안국가,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작은 정부랑 같이 세트로 기억했으면 좋은데, 야경이 밤야자의 경비경자예요. 경찰도 치안도 마찬가지로 국가 하는 일이 뭐야 하면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게 맡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런 거에 이제 한계점이 오는 게 독점 자본주의예요. 19세기 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축적된 그 자본을 가지고 일부의 어떤 소수 국가나 소수 기업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지배하는 그 독점 체제가 이제 독점 자본주의인데요. 이때가 제국주의랑 맞물리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다 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 사는 이제 유럽의 몇 개의 기업들과 나라들이 물건을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기가 도입됐으니까 과잉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 데가 널렸으니까요. 식민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네 만들어서 식민지에 팔면 되니까. 근데 그런데 만들고 사는 거에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경계가 있겠죠. 너무 유효수요. 실제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집에 널린 게 뭐 옷이고 막 이런데 또 옷을 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생겨난 어떤 큰 사건이 세계 대공황, 한 1930년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때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잖아요. 미국을 시장으로 전 세계가 완전한 경제 대공황을 겪었다 해가지고 대공황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이 뭔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독점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를 이제 이겨내고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현상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개입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 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겪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이따가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이 시장 실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가 커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거 해결하고자 국가가 등장한 게 그래서 아까 산업 자본주의 반대로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들을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벗어났고, 그 미국보다 조금 힘이 약했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로 바꾸면서 그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요, 정부 실패, 그러니까 앞전에는 시장 실패 현상으로 이제 수장 자본주의가 등장했다면, 이제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등장한 개념이다. 새롭게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공황이 있었다면 여기는 석유파동이라는 큰 사건이 두 차례 있으면서 전 세계 다시금 휘청이는 경제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정부에 맡겨놨더니 시장이 또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비판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그 예전의 자유방임 시대처럼 이렇게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정부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그동안 다 이게 국가에서 복지를 퍼주다시피 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 규제를 완화했다는 부분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는 기업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접근성이 더 편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칙이 엄청 많을 때는 이거 다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조금 더 풀리면 여유 있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요것도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것도 조금 논란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공기업 자체가 안전지향적이기 때문에 뭔가 경쟁하고 이런 거에서 뭔가 도태됐다는 부분이 커서 이 공기업을 사적으로 이렇게 민간에게 운영하는 것들을 맡기자, 이런 부분들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아예 복지를 신경 안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지들은 지켜주면서 예전에 좀 자유로웠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게 신자유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바꿔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볼 건데요. 요것도 이제 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원의 희소성.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충족해줄 자원이 있는데 월등하게 욕망이 크죠. 그래서 뭐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자원은 희소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 선택이 필요한데, 편익이 있어요. 편익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얻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내가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대안이 있다면 포기하는 대안이 있잖아요. 거기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회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세히 나올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대안을 선택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 내가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비용인 거죠. 내가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그 운동화를 샀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내가 운동화와 이제 구두를 고민하다가 운동화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운동화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건 명시적 비용이라면, 구두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있잖아요.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묵시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안을 위해서, 그 선택한 대안을 위해서 포기하는 대안이 가지는 가치를 묵시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을 닫고
한 4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4일간 좀 짧나요? 이때 해외여행의 비용이 경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4일간 해외여행 간다면 선생님은 5일 정도로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내가 5일 동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게 운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라. 그러면 저 선생님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를 계산해 보면요. 일단은 명시적 비용을 생각해요. 명시적 비용은요. 내가 여행을 가면서 가지는 들어가는 돈이죠. 300만 원. 명시적 비용 300만 원. 그리고 선생님이 여행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가 이 가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얘기하죠. 그거 200만 원. 그래서 총 기회비용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해외여행 갔을 때 그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5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편익이 더 큰 거죠. 기회비용보다. 그래서 선생님은 4일 동안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가지고 하는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조건 편익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선생님이 4일간 이렇게 500만 원치의 이제 여행의 즐거움을 못 얻으면 선생님이 실패한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만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인식했어요. 나 지금 이게 필요하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할 건지 여러분 안에서도 디자인을 고를까? 아니면 가격을 볼까?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안들마다 요 브랜드는 뭐 제품의 어떤 품질은 좋지만 디자인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여기는 너무 가격이 비싸. 여기는 가격과 디자인 적당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피드백까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 다음에는 이걸 반영해서 다른 물건 사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합리적 선택의 과정입니다. 이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순서적으로 여러분 잘 연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